이제 섬유성 결합 조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섬유성 결합 조직이 네 가지 결합 조직 중에서 아마 설명이 가장 많은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 결합 조직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근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섬유성 결합 조직에 대한 설명이 나머지 세 가지 조직에 대한 설명보다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섬유성 결합 조직은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이 섬유 모세포가 만들어내는 섬유성 구조물들이 많이 분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결합 조직 중에서도 섬유성 결합 조직이라고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섬유성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세포로 섬유 모세포가 들어가요. 그리고 대식세포, 백혈구, 지방세포는 어떤 결합 조직에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세포들이죠. 섬유 모세포가 중요한데요. 섬유 모세포가 이 기질에 있는 다양한 구조물들을 만들어내는, 구성물들을 만들어내는 엄마 세포라 그랬죠. 그래서 만들고 걔네들을 양육하고 보살펴주고 키워주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섬유 모세포가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이 아이들이 누구냐? 얘네들입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피브릴린, 피브로넥틴이에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만들어낼지 이것도 섬유 모세포에게 달려 있는 거고요. 얘네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나 정리해야지. 정리하는 것도 섬유 모세포에게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섬유 모세포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이 섬유 모세포가 균형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섬유 모세포가 만들어내는 이런 섬유성 구조물들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 결합 조직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섬유모 세포 아주 중요한 세포예요. 근데 이 섬유모 세포가 만들어내는 그 섬유성 조직들 있죠? 지금 앞에서 봤던 그 네 가지 조직들이요. 그 조직이 이 바탕지, 기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얘네들이 적당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성긴 결합 조직. 앞에 살펴봤던 거 있죠? 로즈 커넥티브 티슈예요. 네. 느슨한 결합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바로 그런 느슨한 결합 조직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질이 섬유성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피브로넥틴 같은 것들이 거의 그 공간을 꽉 채우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치밀 결합 조직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긴 결합 조직은요, 우리 앞에 그림에서 이 성긴 결합 조직, 로즈 커넥티브 티슈요. 네, 느슨한 결합 조직 봤던 게 그 피부의 겉에를 이렇게 딱, 확대해서 봤을 때 거기에 성긴 결합 조직이 존재했죠. 네, 심부근막과 심부근막 사이에 존재를 했잖아요. 이것처럼 거의 우리 모든 상피 밑에, 우리 피부 밑에 존재하는 게 이 성긴 결합 조직이에요. 그리고 상피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피부층의 상피이지만 이거 말고요. 내장에 있는 상피들 있죠. 그런 상피 밑에도 이 성긴 결합 조직, 그 중에 성근 조직, 아레올라 티슈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일단 이 로즈 커넥티브 티슈가 있었던 게 깊은 근막과 깊은 근막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또 그 깊은 근막 밑에는 근육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표층과 깊은 층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신경이랑 혈관이랑 이런 조직들이 관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느슨한 형태로 그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면서 이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크로파지 같은 면역세포들이 함께 존재하죠. 그런 면역세포들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신경과 혈관이 분포하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상피의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에 따라서는 그 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이 루즈 커넥티브 티슈가 특수한 형태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물처럼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형태로, 그러니까 망사의 형태로 이 루즈 커넥티브 티슈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그물 조직이라고 해요. 생긴 모양 그대로 해서요. 그래서 영어로 레티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거기 그물처럼 망사 스타킹처럼 뭔가 구조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물 조직으로 루즈 커넥티브 티슈가 있는 곳은 림프절, 비장, 흉관, 골수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물로 된 조직으로 그 림프 기관의 간질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간질은 다시 말하면은 기질 공간이죠. 네, 거기를 이렇게 딱 지지해주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섬유성 물질들이 꽉 들어찼을 때 섬유성 물질들 탄력성 없고 완전 단단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튼튼한 그런 형태가 필요한 곳에 치밀 결합 조직의 형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섬유성 물질들이 가지런하게 예쁘게 놓여 있으면은 규칙적 치밀 결합 조직. 얘네들이 막 얼기설기 있으면은 불규칙 치밀 결합 조직. 근데 가지런히 있는 애들이랑요, 얼기설기 막 이렇게 있는 애들이랑 어떤 게 더 튼튼할까요? 우리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렬로 쭉 세우기보다는 얘네들을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모양을 직조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튼튼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연골이나 뼈처럼 완전 단단해야 되는 부분은 불규칙적 치밀 결합 조직이에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어서 어느 정도의 튼튼함이 필요한 곳이요. 거기는 규칙적 치밀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고 바로 거기가 힘줄이나 인대나 성대, 지금 제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성대요. 성대나 동맥, 혈관. 네. 혈관 그 벽이 치밀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튼튼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보호해주고요. 이 결합 조직이 감싸고 있는 그 조직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기능을 발휘할 때 외부의 압력, 힘에 견뎌낼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튼튼한 형태의 결합 조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불규칙 치밀 결합 조직은 보면요, 연골이나 뼈 말고 피부 진피층의 깊은 층이나 간, 콩팥, 비장 같은 내장 기관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서 이런 치밀 결합 조직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보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죠. 여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튼튼한 결합 조직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근막입니다. 네, 근막. 영어로 파시아라고 하죠. 네, 근막은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돼요. 얕은 근막, 표층 근막이라고 했던 부분 있죠. 그 지방 조직 사이에 있었던, 네, superficial fascia고요. 그래서 피하 지방보다 약간 더 아래에 있는 층, 여기가 얕은 근막층이에요. 깊은 근막층은 그거보다 더 아래, 지방 조직 아래에 완전 아래에 있었죠. 근육 바로 전에. 디파시아. 그래서 각 근육 주위에 별개의 주머니를 형성하며 근육 바깥막과 널 힘줄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근육 바깥을 감싸고 있는 막 자체가 깊은 근막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근육과 뼈를 붙이는 힘줄이 우리말로 힘줄이고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건이잖아요. 텐던이요. 네, 그 텐던도 깊은 근막이랑 연결되어지는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뇌막이라는 얘기를 우리 진단명에서 일상에서 많이 듣게 되는 진단명 중에 뇌수막염 있죠. 네. 그럴 때 그 뇌막 같은 말이거든요. 네,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으로 감싸고 있는데 그 막이 메닌지알 파시아예요. 뇌막의 근막. 근데 이거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은 그러니까 이 우리의 뇌는요, 일단 두꺼운 뼈로 보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뼈로 보호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닌 거예요.
뇌는 물에 둥둥둥 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와도 이 물이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요. 근데 이 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뇌 척수액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뇌 척수액이 흐르는 그 경계를 따라서 뇌막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근막에 속하고요. 또 신경계도요. 근육도 이렇게 근육 섬유들을 여러 개의 근육 섬유들을 마치 우리가 랩으로 여러 개의 소세지를 이렇게 묶어서 싸는 것처럼 여러 개의 근육 섬유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딱 결합을 시키는 게 근육의 근막의 형태인데 신경계도 이 근육의 근막 형태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들을 딱 이렇게 랩으로 감싸듯이 싸는 거 그것도 뇌막의 근막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장을 감싸서 내장을 보호해주는 근막, 내장 근막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먼저 얕은 근막이에요. 표층 근막이라고도 했던 거예요. superficial fascia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파시아 찾으셨죠? 이 지방층부터가 바로 결합 조직이에요. 네. 지방 세포 자체도 이 결합 조직에 포함된 세포였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혈관도 지나가고 림프관도 지나가고 네, 신경도 여기 연결이 되어서 지나가죠. 네. 그리고 이 얕은 근막은요. 탄성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근육과 피부를 분리해서 서로 미끄러지는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피부 표층과 이 깊은 층 사이를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각자 따로따로 움직여도 무리가 가지 않게 부드럽게 움직여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슈퍼피셜 파시아 얕은 근막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지방 조직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고 순환작용을 하고 림프액의 흐름에 이제 관여를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게 뭐예요? 깊은 근막층이잖아요. 네, 깊은 근막층이 있고 여기에 이제 로즈 커넥티브 티슈가 있고 또 깊은 근막층이 있고 근육이 있고 그래서 이 밑에 조직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얕은 근막은요. 그 다음에 깊은 근막입니다. 깊은 근막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 있죠. 이게 근세포잖아요. 근섬유라고 하죠. 근육에선 이 근섬유 하나하나가 세포 하나하나죠. 그래서 이 세포들을 다발로 감싸고 있는 이 막이요. 여기 가로고 파시아라고 돼 있죠. 근육 바깥막이 바로 근막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도 근막이에요. 네. 이 근섬유들을 감싸고 있는 최소 단위까지 감싸고 있는 이 막들이 다 근막인 거예요. 근데 이 근막이요. 이렇게 근육에 따로따로 별개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근막을 아주 섬세하게 우리 몸을 해부하면서 잘 분리를 해내잖아요. 그러면은 발끝에부터 머리끝까지요. 근막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신 바디 스타킹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바디 스타킹을 한번 머리끝까지 쭉 끌어올려서 입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끝에서부터 쭉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기관들이 중력의 힘으로 밑으로 끌어당겨지지 않도록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걔네를 고정시키면서 머리끝까지 쭉 끌어올려지는 그런 형태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안쪽 면이 벌어져서 근육 주위에 별개 주머니를 형성하는 거. 요거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 안에 이 근세포들이 들어가 있죠. 요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근육 세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축을 해야지 이 근육에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세포 하나는 수축을 했는데 다음 세포까지 신호를 전달하는데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서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근육에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힘이 분산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하나의 다발을 이루는 근섬유들이 동시에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가 아주 밀착되어서 결합되어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신호가 동시에 쫙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신호를 동시에 쫙 받을 수 있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근막이에요. 그래서 근막이 있어야지만 근육이 제대로 힘을 받아서 수축하고 이완하고
그 작용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계요. 이거는 신경계 그림이거든요. 그런데요, 보시면은, 이거 근육이랑 그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 부분 보면은, 여기도요, 이거 근육에서 얘네들 근섬유라고 하고, 이거 근섬유를 감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네, 신경계 근막도요, 신경계의 근막은 신경 속막이에요. 여기 안에 이거 감싸고 있는 막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육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근막은요, 그 자체의 점액질을 품고 있다고 했죠. 신경계 근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경계 근막도 점액질을 품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뇌척수액하고 비슷한데 뇌척수액은 아니고 이게 뭐지? 하지만 점액질을 품고 있네. 여기까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근육을 보면 보통 근육에는요, 운동신경도 있고 감각신경도 있죠. 그래서 감각신경의 그 감각신호를 받아들여서 뇌로 전달하면 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 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것대로 우리 움직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움직임을 명령을 내리는 근육신경보다요, 감각을 받아들여서 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이 3배 정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인지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런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우리 몸이 만들어진 것하고 좀 반대로 되어 있어서, 나는 뭔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무언가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몸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대로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구조는요. 제가 이거 네모칸을 여기가 아니라 다른 여기로 옮겨야 되는데, 네, 다 엉뚱한 데 쳐놨네요. 네, 이 부분, 이 안쪽에 있는 게 신경계 근막들이에요. 그 다음에 근막에 감각신경이 많이 분포해 있다 그랬죠. 이 감각신경을 다른 말로 근막의 기계 수용기라고 하거든요. 이거 여기에서 대부분 피부에 대해서 한 번쯤 배우셨던 분들은요, 파시니 수용기, 루피니 수용기, 자유신경 종말, 이거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근방추, 골지 수용기에 대해서도 같이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근방추, 머슬 스팬들이라는 건요, 근육 안으로 뻗어 있는 감각신경들을 말해요. 네, 감각신경 다발이요. 그래서 그 근섬유 사이사이로 이 감각신경들이 뻗어서 분포해 있으면서 이 근육이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세게 수축하나 이완하나 그거를 감지해서 뇌로 신호를 전달하는 게 근방추예요. 그 다음에 골지수용기는요, 근방추가 이제 근육에 그렇게 신경 분포해 있는 신경이라면, 골지수용기는 인대나 건 힘줄에 분포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이 감각신경에 그 촉수가 뻗어 있는 곳이 인대나 힘줄인 거예요. 그래서 인대나 힘줄, 우리가 관절 같은 거 움직일 때요, 얘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죠. 그래서 인대나 힘줄이 얼마나 늘어난 상태인가, 얼마나 줄어든 상태인가, 그거를 감지를 해요. 여기서 재밌는 게요, 이 골지수용계에서 인대나 힘줄이 아주 천천히 느리게 스트레칭이 된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자극을 받으면요, 우리 뇌에서 알파 운동신경세포가 활성화돼서요,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가 된대요. 근육이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동작, 대표적으로 요가 같은 거 있죠. 요가 같은 거 하면 어떤 때 되게 이완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골지수용계에서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알파 운동신경세포의 활성도를 낮춰서
근육 긴장도를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느린 스트레칭이 우리에게 이완 효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시니 수용기, 루피니 수용기, 자율신경 종말은요. 이제 피하층부터 해서 거의 피부 표층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감각 수용기죠. 감각신경이에요. 그래서 각각이 하는 역할들의 차이들 때문에 이렇게 차이랑 생김새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거죠. 파시니 수용기는 고유 수용 감각이랑 운동 조절이 가장 주된 역할이에요. 그리고 압력 변화나 진동에 반응하는 거. 고유 수용 감각은요. 내 몸의 경계가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내 몸이고 여기 다음부터는 내 몸이 아니야. 바깥 환경이야. 지금 내 팔이 위로 올려지고 있어. 내 왼팔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내 다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어. 몸이 지금 어떤 자세야?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게 고유 수용 감각이잖아요. 이거를 담당하는 게 여기에 중요한 감각신경이 파시니 수용기. 그 다음에 루피니 수용기는요. 감각 자극 중에서 진동, 압력, 전달력을 감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 종말은요. 다양한 감각을 이제 전달하는 신경이에요. 감지하는 신경이에요. 뜨거워, 차가워, 뭐 따가워, 부드러워, 아파 이런 것들을 다 자율신경 종말이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율신경 종말이요. 또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 부분도 함께 볼게요. 일단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기계적 수용기들, 근막의 기계적 수용기들이요. 감각신경들이 어디에 어떤 모양새를 분포했나 먼저 볼게요. 이거는요. 지금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거는요. 뇌에서 신호를 전달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근육까지 신호가 오는 길이 바로 우리 이 척추뼈 그 가운데 있는 척추뼈를 보호받고 있는 척수신경이죠. 이 그림은요. 척수신경으로부터 신경이 나오고 들어가는 그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골지 텐던 올간이요. 여기 골지 수용체가 있는 부위가 이 B의 그림에 있는 거예요. 근육이 없고요. 근육이랑 연결된 힘줄 부분에 이게 신경이 촉수를 뻗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늘어나나 얼마나 오랫동안 늘어나 있나 그걸 감지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천천히 느리게 움직인다고 감지가 됐을 때는 이 근육이 이완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방추요. 머슬 스핀들이요. 이거는 여기는 근육이죠. 여기예요. 여기. 이 부분이요. 네. 지금 B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이 C가 여기 근육 한가운데고요. 그래서 근방추로는요. 이 근섬유 사이사이로 이 감각신경들이 다 뻗어나가 있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수축하나 이완하나 얼마나 빨리 수축하지? 이런 정도를 이제 감지를 해서 뇌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 척수신경을 따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이 그림은 이 피부층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루피니 수용체 있고 파시니 수용체 있고 여기 자율신경 종발이 우리 피부 거의 각질층까지 다 있죠. 그래서 피부 표면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이 바로 이 자율신경 종발을 통해서 뇌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율신경 종말이요. 뇌수용 감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대요. 뇌수용 감각에 대해서 혹시 제가 뇌과학과 아로마에서도 이 뇌수용 감각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 아로마 세라피 해부생리학 이 카테고리 말고 그 아로마 세라피 힐링 카테고리 있죠. 힐링 클래스. 거기에서는 마인드 블루투스 그 클래스 안에서 뇌수용 감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뇌수용 감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제 활동들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보시면은 뇌수용 감각이 무엇인지, 뇌수용 감각이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뇌수용 감각이 향상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뇌수용 감각이 저하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거기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내수용 감각은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인테로셉티브가 내수용 감각이고요. 이것과 구분되는 개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익스테로셉티브 외수용 감각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외수용 감각은 보시면요. 예, 테스트, 맛이요. 어떤 음식이 딱 있을 때 이거 눈으로 보죠.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아요. 햄버거 냄새가 나는구나. 입으로 맛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요. 그리고 이게 손으로 집었을 때 감촉 따끈따끈하네, 부드럽네, 뭐 이런 감촉들,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정보들, 오감으로 느끼는, 받아들이는 감각이 익스트로셉티브, 외부 수용 감각이라고 한다면요. 내수용 감각은요, 우리 몸속에, 즉 위랑 장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혈관도 그려져 있어요. 몸속의 장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 내수용 감각으로 알아채는 거예요. 아, 지금 속이 쓰리네. 위가 비어있는 것 같아. 배가 고파. 목이 말라. 장이 꾸룩꾸룩해. 설사가 나올 것 같아. 변비인가 봐. 가스가 가득 찼나?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뭐 이런 모든 감각들 있죠. 그게 내수용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내수용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가장 주된 신경은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은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 신경에 속하는 신경이거든요. 우리 신경계에서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이야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교감 신경은 내가 뭔가 파이팅해서 일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이완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이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주기적으로 교감 신경이 활성화됐다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동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내 몸이 지금 편안한 상태인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기의 몸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고 계신가요? 많은 현대인들이요,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교감신경이 엄청 활성화돼서 막 나대고 있는 상태에 많이 놓여 있어요.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부교감신경 너 저리 가! 이렇게 딱 밟고서 자기가 최고라고 계속 이렇게 나댄다는 건요. 내가 계속 긴장된 상태, 특별히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계속 몸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계속 뭔가를 하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요, 이 미주신경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주지만 그거를 제대로 해석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못 해석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요, 내 심장은 멀쩡하게 잘 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에 집중해 있으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이러다가 심장이 멎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들어요.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막 그렇게 뛰어요. 왜 이러지? 뭔가 이상이 생겼나?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정상이에요. 공황장애 증상 중에 하나죠. 내수용 감각이 고장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장애.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내 몸이 멀쩡하다고 하는데 나는 이상해요. 불편하고 통증이 느껴지고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 그 검사 결과는 진실이에요. 대부분. 물론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진실이에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이 내수용 감각을 내가 자꾸만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증상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용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 우리가 내수용 감각을 향상시키는 건요. 그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내수용 감각의 미주신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율신경 종말도요, 이 내수용 감각의 중요한 그 정보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피부 표면 각질층까지 이렇게 뻗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감각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장기에도 이런 자율신경 종말이 뻗어 있으면서 우리 몸속의 장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감각에 대해서 뇌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데 이 자율신경 종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 종말도 내수용 감각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율신경 종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어디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장기의 그런 상피층과 그리고 이 뇌로 이동하는 그 척수신경과의 연결이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막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근막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자율신경 종말이 통과하는 그 부분에 뭔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수용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내수용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이런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근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이 내수용 감각에 일조하는 자율신경 종말이 제대로 자신이 캐치한 신호, 자기가 수집한 신호를 뇌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중요하다는 거죠.